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공무원이에요. 부족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성격도 특별히 모난 구석 없이 남들만큼 원만하고 남들만큼 평범한 축에 들었죠. 물론 저에게도 단 하나 남다른 구석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튼튼한 체력.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체력인데요. 학창시절 체력장은 늘 제가 1등에 운동선수 제의도 심심찮게 받아왔을 정도였어요. 사회인이 되고부터는 특별한 구석이 하나 더 늘었네요. 투철한 직업의식이요. 처음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 정착한 공무원이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자부심을 쌓아왔어요. 사회의 안녕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내달릴 만큼 말이죠. 그런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야 말았던 사건이 오늘의 제 사연이에요. 공무원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저는 지인을 통해 만났고 연애를 이어오던 남자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홀어머니와 노총각 친형 하나를 둔 남편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구김살 하나 없이 늘 성실하며 포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포근한 모습은 아마도 시어머니를 닮지 않았나 싶었어요.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던 날, 처음 마주한 시어머니는 남편처럼 포근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음식 솜씨와 함께 저를 아주 크게 반겨주었죠. 어떻게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해봤는데 찬들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정말 맛있어요. 음식 솜씨가 일품이세요. 다행이구나. 하기사 평생 살림만 하고 산 솜씨가 어디 가겠냐마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같은 시절에 태어났으면 너처럼 훌륭한 직업도 갖고 했을 건데 그게 살짝 아쉬워요. 에이, 과찬이 심하세요. 저야 물론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남들 보기에는 똑같은 공무원인데요 뭐. 공무원이라도 아랫사람 부리듯 막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쁘고 못된 거지. 너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데. 말씀만으로도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솔직해지자면야 너도 보아서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영 좋지가 못해요. 집안에 특출난 인물도 하나 없이.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나란 일,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일하는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되어주어서.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의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른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꾸역꾸역 넘겨야만 했어요. 사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바로 전날에 저와 동료들을 업신여기는 민원인으로부터 험한 꼴을 당하고 속이 살짝쿵 상해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감사한 말씀에 자존감 뿜뿜이었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막 그려지더라고요. 저의 예상대로 결혼 생활은 무척 순조롭게 시작되었어요. 시집살이요? 손주 타령이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님이 제게 바라는 건 단 하나. 건강이었고 아들 둘만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저를 통해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며느리 사랑이 대단했거든요. 제가 업무 때문에 김장이나 제사 등 시댁 대소사에 정말 부득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늘 인자한 미소와 함께 제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도 잊지 않았어요.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를 친정 부모님들이 질투를 느꼈다고 할 만큼 공경하며 잘 모셨어요. 세상 복이란 복은 제가 다 가졌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했을 만큼 참 화목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때까지는요. 행복한 저의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건 노총각 시아주버님의 혼담이 오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시형님 될 자리는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라
불리는 직업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회계사였죠. 또한 무척이나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된 순간 저는 보았어요. 입이 귀에 걸린 미소를 남몰래 숨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을요. 당시만 해도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생활고를 곁에서 지켜보았고 이따금씩 도움도 드려왔던 저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이젠 같이 해줄 든든한 사람이 하나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큰아들 걱정은 이제 덜하게 되겠다는 생각에 더 반가웠고요. 혼담의 시작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반가운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어요. 하필이면 상견례 날 저는 당직이 있어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사돈들 분들과 인사를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가 고민인 척 넌지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회계사라더니 보면 볼수록 탐나는 녀석이더라. 듣던 대로 무척 잘 사는 집안인 것 같고. 그래요? 잘 됐네요 정말. 이제 큰아들 걱정은 한시름 덜겠어요. 그럼 거꾸로 내가 걱정이지. 어머님이 왜요? 혹시 양가 차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라면 그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머님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어딨다고요. 그게 아니라 있잖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쪽 집안에서 결혼 선물을 해준다더라. 마음에 드는 선물이세요? 들고 말까 할 것이 어딨겠니? 글쎄 5층짜리 원룸 건물을 결혼 선물 차원에서 내 명의로 주겠다는데. 와, 대박. 그 정도예요? 이러니 걱정이지. 넙죽 받기에는 너무 큰 선물인데. 또 딸 자식 생각하는 사돈어른들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쨌으면 좋겠니? 그날 저는 시어머님 마음에 따라 선택하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끼어들 문제도 고민도 아니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저에게 연달아 묻는 시어머니의 의중이 흔쾌히 받겠다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눈치가 빤했거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형님 친정의 선물인 5층짜리 원룸 건물을 받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시어머님이 원룸 건물을 선물로 받은 건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사돈분들의 성의를 쉽사리 거절할 수도 없는 데다가 딸 자식 결혼에 무엇 하나라도 더 쥐어주고 싶어하는 사돈분들의 마음을 저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왜 다들 아시잖아요.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세상 어느 누구든 다 똑같다는 거요. 하지만 문제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세상 둘도 없이 좋은 분이었던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돈분들에게서 5층 원룸 건물에 명의 이전을 받던 날, 정확히는 명의 이전 며칠 전에 원룸 건물을 시어머니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던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죠. 그 5층 건물은 신축 건물이었어요. 심지어 아주 좋은 목자리에 세워진 건물이더군요. 근처에 오피스타운, 그러니까 사무실 단지가 자리에 있을 만큼 목 좋은 자리였고 모든 입주자들이 직장이었던 덕분에 상업단지나 대학가 원룸에 비하면 관리 또한 훨씬 수월한 곳이었죠. 더욱이 예비 입주자 대기까지 있을 만큼 늘 만실인, 말 그대로 알짜배기 원룸이었어요. 원룸의 임대료는 당연히 새 주인인 시어머니의 몫이 될 예정이었죠. 실제로 명의 이전을 받으면서 임대료 입금 통장도 시어머니의 명의로 함께 옮겼어요. 게다가 형님의 직업은 남들 다 부러워하는 회계사잖아요. 원룸 건물의 돈맛과 회계사 며느리를 얻었다는 부러움을 한몸에 받은 시어머니의 눈에는 평범한 친정에 평범한 공무원인 제가 자꾸만 하찮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저에게 크고 작은 차별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큰 며느님이 말이다. 회계감사님 원이 들어갔다더니 요즘 많이 바쁜 모양이더구나. 아, 네. 무슨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니? 네? 답답하기는. 하기사, 이러니 공무원이나 하고 앉았지. 에이, 제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말씀을 하셔야 알아듣죠. 짬짬이 형님 댁 들러서 집안 살림이라도 좀 도우라는 얘기다. 제가요? 같이 사는 집이면 몰라도 따로 사는데요. 얘가 회계사 일이 좀 바쁘고 좀 어렵겠니? 한 집안 식구 사이에 서로 돕고 살면 좀 좋아? 죄송한데요,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께서 요즘 저한테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저도 요즘 한창 바쁜 계절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면서요. 따지지 말거라. 출퇴근길에 짬짬이 들러서 형님네 살림부터 좀 거들고 다음 주에 제사고 제사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하니 정 안 되겠거들랑 휴가라도 써놓거라. 귀한 회계사 며느님더러 음식까지 해놓으랄 순 없잖아. 맞네, 며느리 차별하시는 거. 그쵸? 일단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만 가보마. 그래요. 제사, 김장, 저도 한 집안의 식구이니만큼 함께 하자는 시어머니의 말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형님네 살림살이까지 해놓으라는 이야기는 속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생각이 형님과 저를 향한 차별이라는 눈치가 너무 빤하게 보였기에 더더욱 그랬어요. 제가 그런 눈치를 채거나 말거나 시어머니의 차별은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이 세상 좋은 건 모두 형님 덕분. 시어머니의 모든 사랑 또한 형님 차지였어요. 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천덕꾸러기가 되었죠. 이 세상 모든 나쁜 건 다 저 때문이었고 시어머니의 미움 또한 저희 차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놈의 돈 타령, 고맙고 든든한 원룸 타령, 집안 타령도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입만 열면 원룸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결혼은 공짜가 아니라는 말을 대놓고 하지를 않나. 수시로 회계사인 형님의 직업과 공무원인 저의 직업을 비교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스러워하면서도 시어머니에 맞서 스스로를 변호해야만 했죠. 공무원이긴 하지만 못 배운 거 아니다. 형님 못지않은 대학 졸업했다. 5층짜리 원룸 건물은 아니지만 혼수도 부족함 없이 해올 만큼 해왔으니 그만 좀 무시해라. 그러나 아무리 변호를 해봤자 시어머니의 차별은 그치질 않았고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줄곧 저를 괴롭혀왔던 시어머니가 끝끝내 직장까지 찾아와서는 지친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 저에게 형님네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큰 며느님네 신혼집 이사한다는 얘기 못 들었니? 들었어요. 월차 써야지.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 왜요? 그날 가서 이삿짐 나르라고요? 형님 내외는 그날 업체만 불러놓고 출근한다면서요. 이사가는 당사자도 업체한테 맡기고 말겠다는데 주인도 없는 이사 자리에 안 그래도 바쁜 제가 월차까지 내가면서요? 제가 무슨 이 집안 일꾼입니까? 에이, 누가 너더러 이삿짐 나르래? 그런 얘기 맞잖아요. 무슨? 이삿짐은 인부들이 나를 테니 넌 가서 청소랑 걸레질이랑 좀 하라는 소리지. 행여나 새집 증후군 같은 거 없도록. 아니요, 못해요. 예정에도 없는 월차를 갑자기 쓸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버리면 안 그래도 인력 부족해서 고생인 동료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사고 나서 다칠 수도 있어요. 쓸 수 있다고 해도 제가 싫으네요. 말씀 끝났으면 그만 가주시죠. 저 지금 근무 중이라. 근무는 무슨? 한가하게 밥이나 처잡수고 있구만. 저희는요, 밥 먹고 휴식 취하는 것까지가 다 근무예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말로 업무 방해하지 말고 그만 가시라고요. 그깟 몸 쓰는 공무원 주제에 바쁘고 힘들기는 무슨?
책상머리에서 서류랑 씨름하는 회계사만 하겠어? 그 순간 식사하던 동료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온갖 위험을 넘나들면서도 자존감 하나로 버티는 일이 저희 직업인데 시어머니가 그 자존감을 뭉개버린 것이죠. 제가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진상을 떨어댔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든? 그만하고 나가라니까요. 다들 듣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속상해하는 거 안 보이냐고요. 아닌 말로다가 그깟 공무원이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직업이라면은 우리 큰며느님처럼 사자 들어가는 회계사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단한 돈 벌지도 못하는 꼴랑 공무원 주제도 사람이라고 밥이 입으로 넘어가니? 밥이?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동료들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자리를 피해버렸고 그간 애써 참아왔던 저의 자부심에도 금이 가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나 듣자고 제 몸 다쳐가면서 사회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써왔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대단한 영광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저희 동료들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 직업의식과 동료들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되었죠. 그래요. 회계사. 훌륭한 직업이죠. 돈? 원룸? 회계사 시어머니라는 부러운 시선? 당연히 든든하겠죠. 누가 뭐래요? 그게 나쁜 건가? 오히려 나쁜 건 그런 것들을 함부로 못되게 휘두르는 사람이죠, 어머님같이. 뭐? 너 그게 지금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태도가 맞다고 보니?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 줄이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끼케야 공무원 나부랭이 뻔하지. 그 끼케야 공무원 나부랭이 보호하라고 만든 법이 생각보다 꽤 세거든요. 경고하는데 3초 안에 안 나가면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만들어드리죠. 방금 그 말, 영 끊겠다는 말로 들리는구나. 돈에 영혼을 갖다 바쳤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인연은 그쪽에서 먼저 자른 거고 살다가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도움받을 일, 고마워할 일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인연이 어딜 자꾸 기어올라. CM이 쓰러져 죽는 꼴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죽는다는 말은 딴 데 가서 하세요. 여긴요. 죽는다 어쩐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알아들었으면 검거돼서 끌려가기 전에 본인 발로 곱게 나가주세요. 한때나마 며느리였던 사람이 해주는 마지막 배려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쫓겨나듯 떠났어요. 그 와중에도 체면을 차리는지 코웃음 팍팍 쳐가면서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 의절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은 진작부터 시댁과 거리를 두자고 얘기해 왔었어요. 그동안 쭉 시어머니의 며느리 차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고 저와 함께 수시로 맞서주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그날 저와 시어머니의 다툼 이야기를 듣고는 잘했다며 칭찬해 주었죠. 저야 시댁과 의절하면서 다소간의 안정을 찾았지만 시어머니가 동료들에게 떨어댄 진상은 동료들의 마음에 큰 흉터를 남겼고 저는 한동안 그 흉터를 보듬고 다독이느라 부단히 애를 써야만 했어요. 고맙게도 동료들은 금방 괜찮다고 저를 다독였지만요. 사실 저희를 업신여기는 진상들은 종종 만나왔었거든요. 짧은 진통 끝에 비로소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늘 그래왔듯 사회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 또한 긴 소랑 끝에 맞이한 평화들이 무척이나 반가웠죠. 하지만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끊겼던 저와 시댁의 인연은 의절로부터 몇 년 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국면 전환을 맞이했어요. 어느 5층짜리 원룸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시어머니의 건물이었어요. 다행히도 그 건물에는
과거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덕분에 화재 경보가 잘 준비되어 있었고 원룸 입주자들은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더군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게 잠드는 스타일인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콜록거리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방이 거센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답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주마등이 한창 흘러가고 있던 그때 어느 소방관 하나가 불사를 헤집으며 나타나더니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시어머니에게 씌워주면서까지 필사적으로 구해내었대요. 덕분에 불상사를 면한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태어나기 무섭게 제 앞으로 달려오더군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 꼼짝없이 죽는 줄로만 알았단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어찌나 너의 얼굴이 아른거리던지. 저질러 놓은 잘못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그래서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아무렴 병원에서 치료받는 내내 죄책감에 괴롭더구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화상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화상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행은 무슨. 너랑 동료들한테 잘못한 벌조차 제대로 받지도 못한 거지. 이런 며느리 세상 어디 또 있다고 그런 몹쓸 행동들을 했는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와 동료분들이 나를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과는 꼭 해야겠다. 가만, 너 팔 그거 혹시? 심한 건 아니고요. 살짝 그냥 대인 정도? 이 정도면 연고 몇 번 바르면 끝이죠.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너 그날 혹시 나 구하다가? 시어머니의 5층 건물이 큰 화재로 전소되던 바로 그날 화염에 둘러싸여 질식하기 직전까지 몰렸던 시어머니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몸을 내던지는 한 소방관을 만났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구하려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이 모습 위로 의절한 며느리인 저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꿈인 줄로만 알았다고요. 염라대왕님이 며느리 그리고 소방관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꾸짖는 차원에서 저의 얼굴을 보여주었다고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구출되어 오는 내내 당신의 잘못을 참회했고 만일 삶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저와 소방관 동료들에게 사과부터 하리라 다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원하기 무섭게 저부터 찾았던 거고요. 그랬는데 꿈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내가 본 기억이 맞았던 거야? 꿈이 아니었어. 그치?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생명을 죽음의 수렁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게 해주었던 아주 감사한 훈장이요. 어떻게 뛰어들 생각을 했니? 내가 오죽이나 밉고 원망스러웠을 텐데. 그런 나를 구하려다 너까지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소방관이니까요. 맞아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소방직 공무원. 흔히 말하기로는 소방관이요. 꺼져가는 생명을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는 신념과 직업의식 하나만으로 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온몸을 내던지는 소방관이요. 큰 잘못을 저지른 끝에 의절까지 한 시어머니가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었던 그때에도 저는 다만 한 명의 소방관이었어요. 그런 저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를 힘있게 꼭 안아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구하느라 입은 팔뚝의 작은 화상 자국에 손수 연고를 발라주며 그간의 모든 잘못을 거듭 사과했어요. 큰며느리와 차별했던 잘못부터 소방서에서 저와 소방관들을 업신여기는 말을 쏟아내었던 행동까지 모두를요. 말로만 그치지 않고 동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허리 굽혀 사과를 전하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이 점점 사그러들더라고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당분간 어디서 지낼 예정이세요? 어디 뭐 여관방이라도 알아봐야지. 그러지 말고 새 거처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이라도 저희 집에서 지내시죠. 아서라, 원룸이 전소되는 바람에 알거지 신세인 거 뻔히 알잖니. 당분간이 평생이 되는 수가 있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짐까지 너에게 떠넘기고 싶지는 않구나. 저기,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긴데요. 어머님, 제가 드렸던 선물 기억 안 나세요? 선물? 왜 있잖아요. 시아주버님이랑 형님 결혼하던 해 드렸던 어머님 생신 선물이요. 그때 제가 어머님 원룸 건물에 화재보험 들어드렸는데. 알지. 그걸 왜 모르겠니? 근데 왜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소방관인데 안전 관련된 문제까지도 모르는 척 했을까 봐서요? 그 보험 지금도 있어요. 입주자분들 피해 보상해드리고 난 다음에도 오래된 빌라 전세금 정도는 남을 테니까 어머님 갈 곳 없는 알거지 아니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흐느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연신 거절의 말을 꺼내더군요. 목숨 구해준 것도 고마운데 보험까지 당신을 위해 쓸 수는 없다면서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드렸어요. 있잖아요, 어머님. 자꾸 거절하시면 제가 밖에서 욕먹고 다녀요. 세상 사람 다 구하는 소방관 며느리가 가족 하나 제대로 못 챙긴다면서요. 그럴 순 없잖아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 저와 형님에게 예전 같은 차별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전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어떻게 구해준 생명인데 사람답게 살려면 같은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아야지. 너한테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소란스러웠던 다툼의 날들과 눈물에 젖은 하루는 비로소 지난 과거의 허물로 저물어 갔어요. 시어머니는 원룸 입주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남은 화재 보험금으로 마련한 작은 빌라에서 지내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한 번, 전 재산을 날려먹은 거짓골에서 한 번, 그렇게 2번 기사회생한 셈이죠. 그 격렬한 사선을 넘나들면서 가슴 깊은 참회를 이루었던 덕분일까요? 시어머니는 세상 좋은 분이었던 옛 모습을 되찾았답니다. 가끔씩 저희 소방서로 맛있는 간식도 해다 주시고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차별이요? 당연히 없죠.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그 사랑이 어찌나 대단하던지 수시로 멋쩍은 일까지 생길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친구분들 앞에서 소방관 며느리 칭찬을 입이 닳도록 전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곁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몸 기꺼이 내던지는 소방관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가끔 소방차나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릴 때면 짜증을 내기보다는 옆 차선으로 잠깐 길을 비켜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 하나가 소방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꺼져가는 생명에게 황금 같은 배려를 건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아닐까요? 글솜씨가 부족한 탓에 두서없는 이야기가 되었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어도 별 소용없던 남편이랑 살다 이혼해서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20대 중반, 지금으로 따지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뭐 그리 좋은 거라고 꽃다운 나이에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주 후회 막심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남편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았고, 당연히 어린 딸의 결혼을 순순히 허락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더욱 애틋해져서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강행했어요. 왜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반대하면 절실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허락해주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회사도 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그때 당시 작은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하지 않는 반항을 하니 부모님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겨우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이 얼마나 없었는지 부모님 심정보다는 이제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어요. 남편 역시 저희 부모님의 반대에 힘들어하던 때라 저 못지않게 무척이나 기뻐했었죠. 그렇게 저는 제 나이 25살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당시 29살로 저희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궁합을 보지 않았어요. 저희가 워낙에 유별스럽게 서로를 좋아했거든요. 그렇다고 저의 결혼이 순탄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어려서 좋다고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반대한 여파가 컸는지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사이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거든요. 자기,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데 진짜 안 가? 언제는 나 왔다고 반기셨나. 괜히 좋은 날 기분만 망치지. 자기만 갔다 와. 나는 집에 있을게. 그거야 결혼 전 일이잖아. 이제는 가족인데 언제까지 일할 건데. 그러지 말고 가자. 나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 줄 알고 밥도 안 했어. 아, 몰라. 나도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 라면 끓여 먹을 테니까 이따 집에 올 때 뭐라도 사와.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어려서 반대하신 거지. 자기한테 뭐라고 한 건 없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됐는데? 내가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러셨겠냐고. 나를 무시한 거잖아. 자기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반대를 하셨겠어? 그리고 막말로 나한테 결혼 반대했던 거 미안했다고 사과도 안 하셨잖아. 사과? 우리 부모님이 자기한테 사과까지 해야 돼? 아, 됐어.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라면을 먹던 쫄쫄 굶던 알아서 해. 나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저는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명절까지 남편 없이 친정에 다녀야 했어요. 뭘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남편은 자기를 무시했다며 자기야말로 저희 부모님을 무시했고 저도 점차 그런 남편에게 더는 저희 친정일로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서로 기분만 나쁠 게 뻔했으니까요. 이번에도 너 혼자 왔어? 네 언니는 남편의 애까지 줄줄이 오는데. 그이가 요즘 사업 때문에 바빠. 아빠는 아빠 생신 선물 사왔는데 그이가 못 와서 대신 선물로 드리라고 했거든. 아빠 여기 있다. 백서방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바쁜 게 제일이야. 너는 백서방 몸축나지 않게 잘 챙기고. 뭐야, 매제 또 안 왔어? 무슨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길래 매번 못 와? 언니가 좀 이해해줘. 바쁘니까 그렇지. 그래, 못 오는 백서방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 않을 텐데 그만들 해라. 오늘 이 아빠 생일인데 딸들이 다투기나 하면 되겠어? 아, 그래. 오늘 네 아빠 생일인데 우리끼리라도 즐겁게 있자. 얼른들 와. 국 식겠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정말로 남편이 바쁘기라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선물은커녕 부모님 용돈 한번 챙겨주지 않았던 남편에게 저도 조금씩 서운한 마음이 쌓여갔어요. 그래도 결혼 초에는 제가 시부모님에게 잘하면 그 사람 역시도 차츰차츰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이 달라졌죠.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무슨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저러는지 서운한 마음이 미움으로 번져갔어요. 어찌됐든 저는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길 바래서 그러셨던 건데
남편의 속 좁은 그 마음이 한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를 그렇게 원하고 바랬나? 제 자신도 한심스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무리 4살 차이라도 궁합은 한번 보는 게 좋겠다고요. 모든 4살 차이가 저희 부부처럼 천생연분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당연히 저도 저와 남편은 운명이고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00까지 안 맞는 부분이 없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리고 아주 보기 좋게 헛다리를 짚었던 거죠. 신혼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딱 넘기자 저희 부모님 일을 제쳐두고도 남편과 저는 세상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었어요. 옷을 개는 방법이나 또 식사하는 방법 같은 정말 별스럽지 않은 사소한 것부터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 같은 큰 방향까지 저희 부부는 맞지 않는 구석이 더 많았었죠.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과 가치의 차이가 큰데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도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남편의 대답은 정말 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요즘 한가해? 무슨 그런 고민 같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닌 거지. 지금은 아니라고? 그럼 앞으로는? 무슨 그런 무책임한 말이 다 있어. 말꼬리 잡는 거 보니 또 시작이다. 그게 뭐가 중요해. 너랑 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사는 거 다 똑같다. 배부른 소리 그만하고 나 이번에 대박 정보 하나 얻었거든? 돈 좀 있어? 이번에 투자하면 너나 나 한 방에 돈방석에 앉을 수 있어. 어쩌면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남들이 볼 때 똑같이 잘 사는 것보다 제가 만족하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했고, 더 중요한 건 남편이 말한 대박은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손에 넣을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보수적인 시부모님의 시집살이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이 당신의 아들을 반대하는 것이 불만인지 제가 젊고 어리다고 좋아하셨던 시부모님은 제가 배운 것도 하나 없이 시집을 왔다며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뭘 가르쳤냐며 점점 도를 넘어서는데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말을 하는 시부모님과 잘 지내기는 힘들었어요. 결국 결혼 인연을 꽉 채울 즈음엔 남편과 시부모님 그 누구하고도 잘 지내지 못했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철없는 시누이까지 저는 점점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에 지쳐갔어요. 시누이는 남편과 8살 차이가 났고 저희 부부보다 결혼도 일찍 했는데 걸핏하면 카드값이 부족하다고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찾아왔어요. 막내라 그런지 늦둥이라 그런지 시부모님과 남편은 시집간 시누이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했고 당시 21살에 사고 쳐서 결혼을 했는데 육아는 뒷전이고 늘 감당도 못하면서 백화점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시누이에게 돈을 주는 걸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벌어서 내 동생 주는 건데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래? 내 동생이 당신 부모님처럼 당신한테 함부로 했어?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시집간 동생을 계속 저렇게 쇼핑 중독으로 둘 거야? 아가씨 저러는 거 자기 탓도 있어.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 들먹일 거야? 뭐가 얼마나 상처였길래 내내 그러는 건데? 당신 열등감 있니? 뭐? 열등감?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왜? 내가 자기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버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열등감? 그런 말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 그리고 내 동생 쇼핑 중독이라고? 다 능력 있는 오빠 믿고 그러는 거지. 당신은 뭐 그렇게 의지할 형제가 있어? 까칠하고 지밖에 모르는 언니밖에 없잖아. 뭐? 알았어.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동생 망친다는데 참견해서 미안하다. 누가 들으면 엄청 많이 버는 줄 알겠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니
저는 슬슬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던 결혼은 이게 아니었는데 고작 이렇게 살려고 그 난리를 치고 결혼을 했나? 어디에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어요. 혹여 제가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면 그거 봐라,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말을 듣게 될까 무서웠거든요. 그러면서도 슬며시 이혼 생각을 하긴 했어요. 주변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더 이상 이 남자와 행복할 수 없다면 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차마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내키지 않은 결혼을 허락하셨을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할 즈음 마치 저의 이혼을 반대라도 하듯 아이가 찾아왔어요.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그야말로 허탈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저는 이혼을 포기했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결혼 2년 만에 생긴 아이라 시댁에서는 너무나도 반기셨고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차갑기만 했던 남편 역시 아이 소식에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뭐 갖고 싶은 거라도 뭐든 다 얘기해. 내가 사줄게. 그리고 나 퇴근하고 밖에서 만날까? 자기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오랜만에 외식도 하자. 아이 때문인지 남편은 예전에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남자와는 미래가 없겠다고 생각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는데 부부 사이가 예전처럼 좋아지니 아이가 복덩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아무튼 아이로 하여금 저와 남편의 사이는 좋아졌고 저는 은근 이걸 시작으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는데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아이가 생겨도 처가라면 여전히 멀리했죠. 제가 출산했을 때 아이를 보러 친정 부모님이 병원에 오신다고 하자 언제 도망갔는지 도통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밤중이 되자 전화로 저희 부모님 가셨냐고 확인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태어난 마당에 계속 이럴 거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이 시댁에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뺐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가 오죽하면 그러냐. 그러게 니네 부모님이 너무하셨지. 나도 그렇다. 내 아들 자식 니네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거 싫어. 그러니까 다음엔 우리 손주 니네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어머니, 제가 낳았어요. 그런데 왜 저희 부모님이 외손주 얼굴도 못 봐요? 걔 성이 백씨잖아. 그리고 너는 출가 외인인 거 모르니? 원래 여자는 시집 오면 친정하고는 남이야. 아, 그래요? 그런데 아가씨는 왜 남의 집에 그렇게 뻔질나게 오나요? 게다가 그 이는 왜 남의 카드값까지 내주고 있죠? 뭐? 아니, 그건 애가 아직 많이 어리니까. 아, 됐고. 너네가 뭘 그렇게 따지니?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냥 네 하고 말아야지. 여자인 나도 너한테 질린다, 얘.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민망한지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고 한때 품었던 희망의 씨앗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져버렸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은 의외로 빨리 흘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엄마인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딸아이는 한동안 아토피에 감기를 달고 살 정도로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자기, 일 그만둬라. 애가 저런 건 엄마 책임 아니야? 뭐? 지금 책임을 따지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아빠잖아. 아빠는 뭘 했는데? 애 우유 한 번 타본 적 없고 목욕 한 번 시켜본 적 없잖아. 그건 엄마가 할 일이지. 됐고,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자기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해.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솔직히 참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일과 육아에 바빠서 집안 살림에 소홀했던 건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말은 못해도 아이가 자주 아픈 탓에 야근은커녕 조퇴하는 일이 많아 눈치도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만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자기가 먼저 돈 번다고 저한테 큰소리 쳤으니 어디 한번 생활비나 많이 내놔라 하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미안하게도 아이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보살피기 시작하자 언제 그렇게 잔병치레가 많았냐는 듯 건강해졌어요. 덕분에 남편은 자기 말이 맞지 않냐고 비아냥거렸지만 아이가 아프지 않으니 엄마인 저 역시 마음이 놓였죠. 그리고 한동안 아이가 주는 기쁨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죽하면 너무 빨리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렇게 1년 흐르고 또 2년이 흐르니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당신 혹시 나 몰래 딴 데 돈 쓰냐? 그게 무슨 소리야. 카드 내역 보면 알잖아. 다 생활비지. 자기 동생한테는 뭐라고 하지도 못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쓰는 나한테 뭐라고 하냐? 왜? 자기 동생한테 쓰는 건 안 아깝고 내가 쓰는 건 아까워? 또 시작이다. 어떻게 너는 맨날 죽자고 덤벼드냐? 어디서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게 씀씀이만 커서? 아무튼 카드값 줄여. 안 그럼 카드 확 뺏는다. 어찌나 더럽고 치사하던지. 그 후로 저는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길 수 있으니 더는 치사한 꼴 보지 않도록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무렵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던 일이 일어났어요. 신혜야, 엄마가 위암이래. 다행히 초기라고 하는데 수술은 하셔야 하나 봐. 아빠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 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어요. 초기라고는 하지만 암이라니. 저도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가슴으로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 괜찮아? 암이라니. 정말이야? 엄마 괜찮아. 수술하면 아무 문제 없대. 내가 애들한테는 말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네 아빠가 문제야. 네 언니도 와서 내내 울다 갔어. 나는 괜찮다고 그냥 알려주기만 한 건데 우리 딸들이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어쩌나. 엄마, 수술은 언제 받아? 다음 주. 너 괜히 올 거 없어. 수술 시간 짧지도 않을 것 같고 너 아직 애도 어린데 엄마 괜찮아지면 그때나 백서방이랑 와. 백서방 얼굴 너무 못 봐서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 아들도 아닌데 뭐가 보고 싶다고. 사위도 자식인데 당연히 보고 싶지. 큰 사위야 워낙에 자주 보니까 괜찮지만 우리 막내 사위는 엄마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가 좀 잘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저는 엄마의 말에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망할 사위는 지가 당한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엄만 그걸 여태 마음에 담아주고 미안해하고 있었다니. 전부 제 탓인 것 같아 속이 상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엄마 곁을 지키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엄마의 소식과 함께 아이를 대신 좀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보고 있으라고 부탁을 했어요. 거의 처음 해보는 부탁이었는데 아무리 막대 먹은 남편이라도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도와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하은이 언제 데리러 오시나요? 네? 하은이 아빠 아직 안 갔나요? 네, 지금 하은이 혼자 원에 있는데 저도 퇴근을 해야 해서. 시간은 벌써 밤 8시가 되어가는데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 하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고 저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되더군요. 글쎄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자 남편은 지 혼자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먹고 다 먹은 빈 그릇도 치우지 않은 채 팬티바람으로 TV만 보고 있는 거 있죠. 내 문자 못 봤어? 아니 이러고 있을 거면서 왜 전화도 안 받는데? 왜 오자마자 신경질이야? 전화 받아봤자 좋은 소리 하지도 않을 거 아니까 안 받았지. 아니 어떻게 그래? 난독증 있니? 우리 엄마 위암이라고. 애 좀 나 대신 데리러 가라고 했잖아. 장모님 위암이랑 애 데리러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난 이해가 안 돼서 네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 뭐? 이해? 당신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니?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 아, 시끄러. 그래서 장모님이 죽었어? 위암인 건 안타까운데 촉이라며. 그리고 그건 그거고 애엄마가 애 챙기는 건 당연하지 않아? 왜 자기 일을 나한테 떠밀어? 각자 역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발 자기 부모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 왜 남의 아들한테 그래? 부탁이니까 니네 부모님 일에 나 좀 끼워 넣지 마. 우리 이참에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는 걸로 하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 자기도 사이면서 진짜 너무하다. 그래, 좋아. 앞으로 나도 자기 집에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바라던 대로 각자 알아서 하자. 저런 인간한테 내가 뭘 바라니? 그래, 바라지 마. 아주 바라던 바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내가 번 돈에서 장모님 병원비 보탤 생각 1도 하지 마. 그리고 그 핑계로 애랑 집에 소홀한 거 나는 못 보니까 오늘처럼 문자하지 말고. 알겠어? 저는 제 앞에서 큰 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오만 정이 다 떨어진다는 그 말을 실감했어요. 더는 저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아마 그때부터 저는 이미 그 사람과 이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정서적인 이혼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구직 활동과 엄마의 병간호, 그리고 아이 돌보는 것까지 저 혼자 했어요. 병간호는 언니와 번갈아가며 했고 2달 정도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더니 감사하게도 한 중소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다시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시댁에선 저의 취직을 반기지 않았어요. 아니, 너는 애도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니? 누가 보면 내 아들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 줄 알겠다. 남편 얼굴에 똥칠하는 건 줄도 모르고 잔말 말고 포기해. 알았어? 아니요, 저 일할 거예요. 남편 얼굴 똥칠하는 것보다 돈 한 푼 못 번다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제 마음이 더 중요해요. 뭐?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오빠가 그럴 사람이에요? 모함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모함이요? 못 믿겠음 아가씨가 아가씨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요. 제가 없는 소리 하는지. 아가씨 오빠는 아가씨 카드값 내주는 건 안 아까워도 생활비를 쓰는 돈이 엄청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만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아주 망상에 소설을 써라. 다 자기 생각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속이 베베 꼬여서. 알았어. 대단한 푼돈 마음껏 버시고 대신 나는 다음 달부터 생활비 안 준다. 잘난 당신 월급으로 해결해. 그럼 됐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남편의 말에 희죽희죽 웃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을요. 그리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시아버지의 그 한결같은 태도까지.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가지 않은 건 물론이고 남편의 밥과 남편의 빨래는 하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내놓지 않는 사람의 몫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쯤이면 왜 이혼을 하지? 그러고 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역시 이렇게 살 바에야 이혼을 하는 게 1000번 만번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 싫어? 왜? 하은이 눈에는 그렇게 보여? 내 친구 지율이네 엄마 아빠는 되게 친한데. 하은이는 아빠 좋아? 하은이 아빠잖아.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 때문에 이혼 서류를 다 써놓고도 남편 면상에 던지지 못했어요. 새끼가 뭐라고. 내 새끼 눈에 눈물 나는 꼴은 못 보겠는 거 있죠. 그렇게 매번 결심이 꺾였어요. 그러는 동안 저희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각방을 쓰며 남처럼 지냈고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저희 부부는 서로의 무관심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편해졌어요. 그러는 사이 저희 엄마는 수술이 잘 끝나서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다니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식단이며 생활 습관을 고치는 등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저대로 열심히 일을 하며 언젠가 아이가 제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제가 번 돈으로 진정한 독립을 하겠노라고 다짐했었죠. 결심이 거기까지 갔던 저는 그 후로 명절이나 기타 무슨 날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아주 못된 년이라고 돌아가며 욕을 했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 그랬듯 저 역시 똑같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세상 그렇게 편할 수 없더군요. 그렇게 각자의 시간이 흘렀어요. 딸아이는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었고 저희 엄마는 다행히 원치 판정을 받으셨죠.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예전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했어요. 덕분에 남편과는 대면대면해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어요. 이 역시도 익숙해져 갈 즈음 무슨 일인지 남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거의 5년 만인 것 같네요. 난데 민영이랑 지금 당신 회사 근처에 있어. 할 말이 좀 있는데 나을 수 있을까? 무슨 얘긴데 회사까지 찾아와.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같이 점심 먹자. 점심시간까지 기다릴게. 아니 무슨 일이길래 기다리기까지 한다는 건지. 저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남편의 기세로 보아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찾아왔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받은 만큼 꼭 돌려주겠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시누이를 만나기 위해 나갔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있잖아, 당신한테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적이 있어. 그래? 그랬어? 안타깝네. 어머, 언니, 지금 그 반응 뭐예요? 우리 아빠가 쓰러지셨다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네, 저희 아빠도 아니니까요. 진짜 기가 막힌다, 오빠. 너는 내가 가만히 있으라니까. 여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뇌졸중 때문에 중풍 오셨거든. 그래서 움직이는 게 많이 힘드셔.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병간호 살 사람이 필요해.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신이 좀 해줬으면 해. 뭐? 지금 나한테 뭘 하라고? 어머님도 계시고 아가씨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남의 자식인 내가? 그걸 해? 왜? 언니, 정말 서운하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도와야죠. 저는 출가 외인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자주 와서 도울게요. 그러니 언니가 좀... 아가씨, 이럴 때만 출가 외인이에요? 그리고 누가 누굴 도와요? 아버님은 아가씨 부모 아닌가요?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 위암일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며. 당신이 그 잘난 입으로 자기가 번 돈에서 병원비 한 푼도 보탤 생각 하지도 말라며. 뻔뻔하게 지금 나한테 돈도 아니고 아버님 병간호를 하라고? 싫어. 남의 귀한 딸한테 그런 걸 왜 시켜? 미안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지 그때는 몰랐어.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 꼭 이렇게 해야겠냐? 내 속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내 속이 어떤지 관심이나 있었어? 아무튼 나는 남의 부모 병간호할 마음 추호도 없으니까 돌아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어찌나 소식이 빠른지 시어머니는 전화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셨고 저는 어머니 남편이니까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직접 하시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짐가방 하나가 떡하니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황당하게 그 짐가방은 제 것이었어요. 내가 네 짐 쌌다. 군소리 하지 말고 그거 들고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식구는 내가 챙기마. 어머니, 이건 아니죠. 지금 아버님 병간호하기 싫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뭐? 너야말로 그렇게 시아버지 병간호가 하기 싫으니? 네, 당연히 싫죠. 만약에 아가씨가 아가씨 시아버지 씻기고 수발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는 좋으세요? 뭐야? 이게 요즘 아주 되바라져서는 심히 무서운 줄을 몰라. 내가 오늘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말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팔을 걷어 붙이셨어요. 그리고 저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고 뒤늦게 남편이 들어와서 말리면서 싸움은 멈췄는데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딸아이가 저 몰래 울고 있더라고요.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여태 참았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를 마침내 꺼내기로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아버지 병간호하기 싫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니? 웃기지 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이야말로 처지 바뀌니까 어때? 그러게 애당초 잘하지. 이건 뿌린 대로 걷는 거야. 너 말 잘했다. 얘나 나나 니네 식구들한테 상처받아서 그런 거잖아. 니네 부모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저는 뭐 상처 없을까요? 그러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다면 제가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강요할 일인가요? 며느리라서요? 돌이라서요? 이 사람 남편 노릇, 사위 노릇, 아빠 노릇도 안 하는데 왜 저는 다 해야 해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 고맙게 저 대신 싸준 짐가방을 들고 저는 딸과 함께 친정으로 왔어요. 제 사정을 모두 들은 저희 부모님은 뭐라고 하지도 못할 정도로 속상해 하셨고 괜히 자기들이 결혼을 반대해서 일이 이렇게 됐나 자책도 하셨는데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 일이 아니어도 남편과 그 집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어떤 이유를 만들어 똑같이 했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그랬더니 제 걱정과 달리 딸은 어른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나도 엄마랑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싸울까봐 무서웠고. 그래서 나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말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딸아이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린 딸보다도 못한 남편은 자기가 왜 이혼을 하냐며 합의 이혼을 거부했고 저는 언니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진흙탕도 이런 진흙탕이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간절히 바래서 했듯 이혼 역시 간절했으니까요. 그래서 끝도 없이 소명하고 증명하며 저는 결혼기간 동안 받았던 서러움과 부당함을 보상받았어요. 남편은 억울하다고 길길이 뛰었지만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통해 위자료와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는 거 있죠. 그 후로 저는 정말 신이 나서 살았어요. 늘 앞에 놓여있던 커다란 바위가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랬던 저와 다르게 남편은 사업하랴, 자기 아버지 번간호하랴, 저와는 반대로 힘든 시간을 살아야 했고 그럴 때일수록 제가 아쉬운지 자꾸만 딸아이 핑계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우리 딸 생각해서 당신이 나 한 번만 봐주라. 민영이도 아버지 때문에 지 신랑이랑 한바탕에서 이혼당하게 생겼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다고 하는데 나 진짜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러니 일도 요즘 안 풀리고. 자기야, 나 좀 살려줘. 응? 내가 왜? 어떻게 빠져나온 지옥인데 거길 내 발로 다시 들어갈 것 같아?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무슨 소용이니? 나 우리 하은이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딸 핑계 대지 말고 자기 식구 자기가 알아서 챙겨. 그리고 경고하는데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매몰차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의 사정이 대충 어떤지는 알겠지만 이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시어머니의 여동생에 그리고 남편까지 있는데 어른 셋이 시아버지 한 분을 감당 못한다는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때의 제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딸아이의 이해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덧 딸아이가 커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어찌나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지 그 어렵다는 과학고도 자기 힘으로 들어갔어요. 참 대견하고 고마운 딸이죠. 그리고 저는
이혼 후 좋은 계기가 있어 이직을 했고 지금은 제법 높은 연봉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딸아이를 키울 수 있었고요. 부모님에게는 효도도 하며 이제야 비로소 제가 바랬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결국 하던 사업이 힘들어져 다른 회사에 사업을 넘겼고 여전히 자기들 식구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 저 사람 인생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다 인과응보지만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왕 저에게 돌아온다면 좋은 마음이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